안녕하세요. 한국 역사를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재 황룡사 구축목탑 실질적인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 우리가 개발 시대, 급격한 개발 시대를 겪으면서 장인 정신이 좀 부족하고 건축도 좀 안정적이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건축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황룡사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황룡사를 만든 건 17년. 그다음에 거기에 장육점상이 추가되고 1년 만에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축을 해서 추가된 거예요. 두 개가 추가된 거죠. 그렇게 하면 뭐 17년 17년 된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다가 다 때려 넣어도 한 20년 걸렸어요 라고 하면 될 건데 꼭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93년 이렇게 마치 무슨 한 세기 동안 뭔가를 대단하게 한 것처럼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예전에 뭐 산풍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다리가 무너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라고 하는 게 건축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내포돼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빨리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짓는 게 제일 좋은 건축입니다. 그리고 현대 건축에서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건축 전공자로서 늘상 얘기를 해드리는데 빨리 짓는 게 기술입니다. 같은 품질의 제품을 빨리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3D 프린터로 건축을 해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시멘트 배 앞에 놓으면 지지직 해갖고 돌려가지고 건축을 만드는 거, 아니 그런 거 영상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라고 하는 게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면 무너져요가 아니에요. 저 황룡사 구축목탑 짓고 저 굉장히 오래 간다고. 1년 만에 끝내고 나름 뭔가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야말로 사실은 진짜 좋은 거라더라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백제 그 당시에 공사 감독은 용수였었고 제한자는 자작률사입니다. 그리고 이 자작률사가 누구한테 들었다라고 나오냐면 삼국유사에는 보통 이제 태화지 용에게 들었다. 이 태화지 용이 그렇게 얘기해줬다. 황룡사 구축목탑 만들면 너네 왕권 흔들리는 거 다 해결돼. 그리고 주변 나라 침략해 들어오는 것도 다 해결돼. 무슨 뭐 만능키입니다. 만능키.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부기로 뭐라고 써놨냐면 사중기에는 그러니까는 황룡사 사적기에는 종남산에서 원양선사한테 들었다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한 버전이 더 있어요. 다른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원양선사설인데 원양선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태화지 용한테 들었다. 라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부기로 원양선사한테 들었다. 종남산은 어디냐면 장안, 당나라 수도인 장안의 남쪽에 있는 남산입니다. 그래서 남산 끝자락에 있는 거기에 이제 수행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불교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당나라 중앙으로 진출하고 싶은 약간 이렇게 뭐랄까 약간 새로운 집단들, 불교의 새로운 개혁 집단들이 그쪽에 다 모여 있었던 데가 종남산이에요. 종남산. 그래서 여차하면 들어간다. 여차하면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종남산이고 거기에서 원양선사한테 거기에 자작률사가 유학을 해요. 3년간. 그래서 그때 뭐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원양선사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거는 황룡사 찰주본기가 나오면서 800년대 문헌이 찰주본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원양선사설만 나오지 태화지용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원래는 원양선사한테 들었던 거 맞는 것 같고 나중에 태화지용으로다가 이렇게 전환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정설인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원양선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이게 무슨 산에서 수행이나 하지, 뭔 이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싶어. 중국 당나라 수도 밑에 있는 산에서 수행하는 양반이 신라이를 알고 있는 거야. 마치 제갈량하고 비슷한 캐릭터지. 유비가 농사 짓는 줄 알고 갔더니 천하 삼분지계를 얘기하네.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제갈량은 딴 생각이 있었다.
그러니까 머리에 그것만 있는 거야. 농사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성격의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보신 말이 나옵니다. 태조 왕건 때문에 유명해진 그 이야기, 관심법이 나옵니다. 내가 관심법으로 보니까 너네 구충답 싸면 돼. 그 관심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출전이. 예전에 그 궁예 김형철 씨가 마구니가 들었어.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 있었잖아.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그래서 그때 관심법으로 뭐 저거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그 유행어 같이 나왔는데 그 출전이 여기예요. 출전이 여기야. 그래서 황교안 찰주번개에서 그래서 관심법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몰라 관심법이 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궁예 관심법은 신하를 보는 정도고 이 양반은 대륙급이 확실히 스케일이 커. 다른 나라를 보잖아. 이 정도는 거의 이 정도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사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정도 급이야. 이거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랬다더라. 라고. 그럼 원양선사가 누구냐?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때는 선불교가 유행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사 아닙니다. 그런 선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하는 선정을 닦는 어떠한 고승에 대한 지칭인 것 같기는 한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그래서 아마 원양선사한테 들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용보다는. 그런데 용 스토리가 나오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백제에서 총감독은 이 원양선사한테 들어서 자장률사가 선덕여왕한테 주청을 했고 총감독은 용수. 용수가 누구냐? 용수를 알려면 진흥왕 얘기를 또 해야죠. 야, 이거 상궁유사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얘기를 진행시키는 것 같은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내려오다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간다. 이게 묶여 있어서 그래요. 진흥왕 아들이 동륜이 있고 이 진흥왕이 전륜성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금륜, 은륜, 동륜, 철륜 이렇게 지었는가 봐. 이게 다 전륜성왕이 그건데 근데 왜 첫째 아들이 동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 둘째 아들이 금륜이야. 둘째 아들이 금륜이야. 셋째, 넷째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마 계속 났으면 금은동철로 가거든. 원래는 금은동철. 그래서 지금도 그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메달 같은 거 할 때 금은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여기는 동륜 먼저 갔고 그리고 이 금륜이 나중에 진지왕입니다. 동륜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뭐 옛날에는 이런 게 흔하니까. 그래서 이 진지왕이 왕이 됐는데 진지왕이 약간 바람기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정확하진 않아. 근데 그 귀신하고 바람 피는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의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왕은 원래 그렇다니까. 모든 왕은 파면 그러면 왕이 뭐 일편단심 뭐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거 말고 뭐 또 다른 게 있었을 건데 그게 종교적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폐위됩니다. 저 진지왕이 폐위가 되고 금륜의 아들이 이 동륜의 아들이 왕이 돼요. 이 왕이 그게 진평왕입니다. 그리고 이 진평왕 딸이 선덕여 이렇게. 그러면 이 진지왕은 아들이 없냐? 아들이 용수입니다. 이 용수 아들이 김춘추입니다. 용수가 구충탑 만들게요 했더니 용수가 적극 선덕여왕을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와줬다는 얘기. 그러니까 일반 귀족 쟤네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 혈족이잖아. 아버지가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 거야. 여러분이 이게 신라사를 이해할 때 이게 귀족을 이해할 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진지왕이 폐위가 되고
진지왕이 폐위가 되고 진평왕이 됐으면 그러면 이쪽과 이쪽은 왼수 아닙니까? 서로 적대적인 거 아닙니까? 적대적이긴 한데 같은 직계 혈족이라니까. 그러니까 혈통이 우월성을 가진다니까. 혈통이 더 높은, 그러니까 지위보다도 혈통의 우선권이 있어요. 혈통의 우선권이 있어. 우리가 서로 싸우는 건 싸우는 건데 남이 들어오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야,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가정교육을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 형제끼리 싸워, 치고받고 싸워. 그거는 맨날 싸우는데 딴 놈이 뭐라고 하면 그러면 싸우던 놈이 갑자기 연합을 하면서 걔를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다고. 그런 생각하시면 돼. 그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선덕여왕이 다른 신하들한테 밀렸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한테 공격을 받았을 때 자장과 용수가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용수 쪽이 도와주니까 용수의 지분이 커지겠지. 그게 나중에 김춘추가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울 때 내가 쉽게 말해서 그걸 엽관인사라 그러거든. 엽관인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누가 대통령이 됐어. 근데 막 박빙인 상황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줄 서는 사람들 여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엽관인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거지. 내가 1등 공신, 쉽게 말해서. 거기에는 뭐 돈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뭘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니 지금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강력한 공을 세우면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특별하게 나에게 칼을 겨누지만 않으면 무조건 주는 겁니다. 그게 상도덕이지. 그걸 만약에 어기면 이 사람은 다른 걸 못해. 나중에는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앞에 와서 딸랑딸랑 해갖고 잘 이렇게 아부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몫을 딱 챙겨오는 거지. 내가 이 역할 내가 해줄 테니까 나 뭘 줘. 이렇게.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김춘추가 이렇게 부상하는 데 있어서 저게 상당한 작용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은 해요. 라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공사감독으로 용수를 올릴 리가 없어. 김용수, 김용춘이라고도 나오거든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사감독이 돼서 그러니까는 자장과 용수계가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금륜계하고 동륜계가 지금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국가는 살리자. 그렇게 해서 선덕여왕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이 용수를 누가 끌어들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장이 끌어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용수가 지지해주는 바람에 저게 굉장히 일이 쉬웠을 겁니다. 용수가 틀고 있으면 용수는 굉장한 저 왕족으로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저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서 용수라는 사람이 공사감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80m짜리를 올리려고 하니까 야 이게 기술이 안 되네. 기술 없네. 우리는 그걸 봤잖아.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와우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인데 무너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알았지. 야 건물을 이렇게 5층 막 7층 이렇게 지으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거보다 훨씬 옛날 전에 엠파이어 스테이지 빌딩이 있었고 그런 거는 뭐 한 100층 올라가도 그거 한 100년 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멀쩡한데 우리 거는 몇 년 만에 무너지고 이게 참 인생이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기술력이 없었대. 그래서 백제가 기술이 좋다는 건 뭐냐면 백제하고 중국은 붙어 있으니까 선진 기술들 좋은 것들이 넘어오기가 쉬웠고 신라는 구석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잖아. 그래서 백제의 아비지를 스카우트했지. 아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아자 들어가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아사달,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을 지었다는 아사달. 근데 아사달은 아마 당군이 건국한데도 아사달이잖아. 그래서 그런 쪽에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 저 아비지는 저는 사람 이름이라고는 안 보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 지혜롭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지혜롭지 못하다. 실제로 저 아비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거를 그냥 돈 많이 준다니까 스카우트에서 지금 온 거예요. 그거는 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한국 사람 예를 들어서 야 구글에서 본사에서 이런 조건으로 올 테니까 오실래요? 뭐 삼성 다니고 있어. 바로 간다. 그 사람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아니 그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가봤더니 네가 그냥 구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삼성의 기술을 좀 빼서 뭘 해야 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약간의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지. 이게 정당하냐? 그리고 그게 이제 기업이면 이제 생각하기 좀 나름인데 그게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야라고 하면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 이게 돈도 좋지만 야 내가 우리나라의 고국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냐? 이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그래서 아비지가 그걸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대충 깎아가지고 이제 목탑 같은 경우는 찰주라고 해서 중심 기둥을 세워야 돼요. 목탑을 어떻게 건축하냐면 중심 기둥을 이런 거를 촛대 같은 걸 하나 세워. 촛대 같은 걸 이걸 찰주라고 그래. 찰주. 그리고 주변에 네 군데로 사천주라고 그래서 4개의 동서남북으로 4군데에다가 기둥을 작은 기둥을 세워. 근데 모든 힘은 얘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찰주만 세우면 사실은 절반은 어느 정도 끝난 거예요. 논문이나 책으로 말하면 구상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찰주를 세우는 게 진짜 기술이거든. 그 나머지는 그냥 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찰주, 기초공사하고 찰주를 어떻게 했느냐. 기초공사는 아마 다시 했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황룡사 지을 때도 굉장히 기초공사를 단단하게 했겠지만 저 정도 무게가 올라갈 거면 계산해야지. 다시 계산해야지. 그게 리더가 할 일이거든. 저 공사 감독이 할 일이거든. 저 정도 하중을 버틸 거냐? 안 그러면 피사의 사탑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찰주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우고 이제 위로 올리거든요. 긴 걸 이렇게 해갖고 80m짜리 이렇게 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짜리를 세우고 다시 덧대서 위로 올리고 덧대서 이 작업을 하는데 이거 처음에 딱 세우는 요걸 딱 하려고 했더니 잤더니 꿈에 백제가 골로 가는 꿈을 꿨대.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제 죄책감이 든 거지. 혹시 이 구축목탑을 세우면 뭐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한다던데 그 에너지로 점령한다던데 그런데 이걸 만들면 진짜 백제가 우리 조국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멈칫했대잖아.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랬더니 금전,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금당이라고, 보통은 금당이라고 나오는데 금당에서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부처님을 지금은 대웅전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런데 예전에는 금당이라고 불렀어. 근데 저는 금당이라고 쓰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당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사람이 사는 집을 얘기하는 거지 부처님이나 임금이 사는 집은 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월당, 신사임당 이런 거는 좀 떨어지는 거예요. 당자가 들어가면. 그리고 무슨 전, 그러니까 대웅전, 무슨 뭐 지장전 할 때 이렇게. 근데 여기는 금전이라고 나와. 금전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금전이라는 명호를 썼었구나. 칭호를 썼었구나.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금당이라고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대웅전이 메인 아닙니까? 메인 정각이 대웅전 아닙니까? 그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 기록에는 다 그냥 금당. 근데 여기는 금전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황룡사 금전. 이 앞에다가 황룡사가 어떻게 건축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정각이 큰 거 있고 여기 양옆에 2개가 있고 여기에 지금 구축목탑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여기에 원래 탑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탑자리입니다. 그런데 원래 탑이 이만했으면 이거를 이렇게 확장하는 거죠. 확장 그냥 됩니까? 다 뽀개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기초공사부터 다시 했을 겁니다. 다 덜어내고 기초공사 다시 깔고 무게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올리는 거거든,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노승하고 역사가 나타나서 저거를 찰주를 세워버렸대잖아. 여기에 찰주를 이렇게 세우려고, 이거 세워야 되나? 이거 하면 이제 시작인데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끝나는 건데 시작이 반이라고 이거 절반은 가는 것 같아.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잠을 잤더니 백제가 골로 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어떤 노승하고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저걸 세웠다. 세우고 갔다. 그래서 부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이래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노스님도 힘이 세구나. 야, 이게 황룡사 노스님은 좀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역사는 뭐 금강 역사나 뭐 이런 인왕산 같은 게 안쪽에도 좀 있었나 어쩌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황룡사 가보면 10대자가 삼존이 모셔져 있고 10대자가 모셔져 있고 뭐 좌우에 무슨 약간 호복같이 제석범청이나 뭐 이런 게 모셔져 있는 것 같은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우고 사라졌대. 그래서 결국은 공사를 아비지가 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 백제가 망했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오펜하이머 영화하고 비슷한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했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어. 그래서 핵을 개발했는데 이게 떨어뜨리고 나니까 이게 세상인가? 이게 내가 한 게 정당한가? 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 핵을 내가 만들었는데 우리 조국이 맞았어. 오펜하이머가 일본 사람이었어. 야, 이러면 굉장한 이게 있지 않을까? 사람이면? 돈도 좋고 나는 그냥 연구자고 쉽게 말해서 나는 건축까지 내가 뭘 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저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거를 인과관계를 저렇게 봤거든. 황룡사 고충옥탑이 세워지는 바람에 고구려 백제가 골로 갔어요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엄청난 이거를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사실 오펜하이머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독일이 핵을 만든다라고 해서 먼저 만들어서 이거를 선수를 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은 과학자니까 그냥 그 역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상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미필적고 이제 내가 굳이 안 해도 됐는데 왜 내가 하필 손에 피를 묻혔을까에 대한 고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하필 내 조국이에요. 이러면 이거 그리고 예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삼국통일할 때 그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모르더라고. 자꾸 뭐 단일 민족 어쩌고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자기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 안 해.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얘기는 뭐냐? 백제 신라에서 당나라 세력을 끌어들여서 백제를 밀었잖아. 백제 진짜 철단 났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략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거의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동이 거기서 다 벌었을 거예요. 야, 그거는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그냥 이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거의 초토화시켰을 거라니까. 굉장히 잔인하게 했을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게. 그리고 그거는 그 전에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의 사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악감정이 있거든. 얘네는 계속 옆에서 치고받고 싸웠거든. 그러면 더 잔인하게 한다고. 그리고 윤리의식이 작동하지 않아. 그렇게 잔인해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니까 뭐 순사를 저격했어. 악질 순사를 저격했어. 그거 우리가 그렇게 살인이라고 살인은 살인인데 죄의식이 다르다니까. 그게 이제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 그거를 테러로 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는 안중근을 영웅으로 보는 거죠. 인식이 다르잖아 이게 지금.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살인인 게 바뀌었느냐?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게 그런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 진짜 잔인하게 하면서도 윤리적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요. 이거는 죽여야 돼. 예, 그게 인종 청소나 이런 데서 나타나거든. 보스니아 내전이나 이런 데서 아마 지금 중동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질 거예요. 만약에 저거 국제사회가 개입을 안 하고 풀어버리면 청소 개념이 있다니까. 저건 사람을 안 본다니까. 예. 그래서 훨씬 잔인하게 할 수 있어요. 백제가 그렇게 당하는 걸 아비지가 봤으면, 야, 그거 내가 그 버튼을 눌렀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지야, 이름이. 아비지. 그래서 저게 아마 사람 이름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조롱하는 누군가 사람은 있었을 거고, 아니 공사총감독이 왜 없겠어? 용수는 관리자지 현장 사무소장은 아니니까. 아비지가 200명 데리고 일했다고 나오거든. 그리고 그 200명도 상당수는 백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그 당시 대화가 안 돼. 신라하고 백제 간에 말이 안 돼. 그런데 야, 그쪽에 그 줄 잡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잘 안 되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구글 번역기 꺼낼게요. 이러면 야, 그걸 일을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상당수는, 그러니까 단순 일을 하는 거는 신라 사람들이 아마 했을 거고, 리더가 아비지면 그 수뇌부들은 백제 사람이 떼거리로 왔겠지. 그리고 예전에 건축이라든지 뭐 회화라든지 큰 작업할 때 보면 대부분 다 팀이 있어요. 팀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윗사람이 말을 하면 딱딱딱 받쳐줘야 되잖아.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아비지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아비지가 대목이고, 쉽게 말해서 총 리더고, 그 밑에 소장이 한 200명 데리고 대부분이 백제 사람 계열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 정도는 추정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뭐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에 공장 만들어요. 그러면 위에 수뇌부들은 다 한국 사람이 가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밑에 이제 조금 단순한 일 하시는 게 이제 현지인들이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건이 벌어졌다더라.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탑이 80m. 그래서 신라의 삼보, 신라 삼보가 진평왕의 선사옥대, 하늘로부터 받은 하느님한테 받은 옥대, 옥으로 된 허리띠, 그 다음에 진흥왕. 이거 보면 진흥왕의 천사옥대, 하느님이 준 옥으로 된 허리띠, 그 다음에 진평왕의 천사옥대, 그 다음에 진흥왕 때 황룡사 장육존상, 선덕여왕 때 구축목탑. 이게 신라 삼보예요. 신라의 세 가지의 보물.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족이 다 해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정답입니다. 너네들의 혈통의 우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할 때 이런 건축 수단을 쓰고 있었구나. 너네가 지금. 안 그러면 신성성이라는 걸 지금 너네 딱 잘려진 혈통에 부여하고 있구나. 지금 이거 보면 3대잖아. 여기, 요 3대에 걸쳐서 요게 진골이다라고, 요게 성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골이다라고 생각. 그리고 저런 식의 혈통을 끌어올리는 구조의 핵심에 황룡사가 있었구나. 황룡사가 왕권에 강력한 당위성을 부여하고 신성성을 부여하면서, 불교적인 신성성을 부여하면서 신라를 안정시키려는, 그리고 불교를 신라 전통의 무속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무속들을 이기고 불교를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탁이 돼 있었던 게 아닌가 서로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어. 그리고 한 80m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동아시아 최고의 목조 건축물 80m짜리. 그리고 1년 만에 646, 646, 645, 646 요 1년 만에 딱 건축을 해서 그 다음 수리는 한 200년 가까이 돼야 수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인데 저 아비지 건축 기술 진짜 좋습니다. 시간 엄청 짧게 줬는데 데려올 만하지. 저 정도면 박광서지. 저 정도면 모셔올 만하지. 야, 이 기술 좋은데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당시 동아시아 최대의 높이다라고 하면 80m. 동아시아 최대면 전 세계 최대입니다. 이유는 누가 탑 졌냐? 누가 목탑을 짓겠냐? 누가 목탑을 짓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 중국에 저런 게 없었겠냐를 하면 중국의 전설적인 탑이 있죠. 북위시대 낙양가람기에 나오는 영령사 탑입니다. 영태우가 후원한 516년에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룡사보다 훨씬 빨라. 지금 황룡사 구축목탑보다 130년 빠르잖아. 높이 몇 미터냐? 134m입니다. 80m보다 50m 이상이 높은데? 그거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인데? 80m하고 134m는 비교가 안 돼. 연대도 130년이 빨라. 야, 이거 아마 그냥 외관으로 보면 훨씬 차이가 컸을 거예요. 50m 차이면. 지금은 높은 건물들이 우리가 워낙 많으니까 건물들을 볼 때 별로 이렇게 감흥을 못 느끼는데 촌사람들이 500년대, 600년대 사람들이 그런 건물을 한번 보면 그때 뭐라고 얘기했을 거냐 분명히 그 얘기 나옵니다. 하늘에 닿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야. 딱. 그리고 실제로 저 탑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낙양가람기, 양현지의 낙양가람기에 보면 달마가 보고 굉장히 놀랐다. 그리고 일천척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에 낙양가람기에 보면 탑 높이가 일천척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저렇게 큰 탑이 있었는데 저도 저 탑 자리를 몇 번 갔었거든요. 몇 번 갔었는데 저 탑이 저렇게 큰 게 있었는데 왜 황룡사 구축목탑이 제일 높은 탑이라고 말하느냐? 저기는 밑에 기단하고 밑에 쪽에는 벽돌탑이에요. 벽돌로다가 쭉 올리다가 나무를 올린 탑이에요. 황룡사 구축목탑은 시작부터 나무탑입니다. 그래서 황룡사 구축목탑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목조 건축물 중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벽돌을 쌓고 그 위로다가 쌓는 게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건축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옆으로 쌓는 것보다 높이 올리는 게 별 문제가 안 돼요. 100층인들 못 올리겠어? 100층은 좀 힘들겠다. 100층은 좀 힘들겠는데 예를 들어서 10층을 올리는 거나 20층 올리는 거나 크게 돈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2에서 어느 정도는 더 들어가겠지만 이제 뭐 한 70층, 100층 올라가면 쫙 올라가겠지. 공사비가 쫙 올라가겠지. 그냥 올라가진 않을 거야. 단순히 이렇게 곱하기 뭐 1.2, 뭐 1.3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야. 더 올라갈 거야. 그런데 저런 옛날에는, 저런 고대에는 그냥 몇 배가 아니에요. 높이 올라갈수록 이게 뻥튀기로 다이아몬드 같이 올라가는 거라니까. 1캐럿, 2캐럿, 3캐럿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1캐럿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10캐럿은 1000만 원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렇게 간다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몇십 미터 더 올라갔어요. 50미터 올라갔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그리고 벽돌을 쌓고 올리는 것도 절대 쉬운 거 아니야. 절대 쉬운 거 아니야. 계산해 보면. 그래서 저런 탑도 있었다더라. 그래서 실제로 저런 대단한 탑이 그 영태우라고 한 분이 후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북위 시대 때 북위가 한번 천하를 통일할 뻔했었거든요. 그때 그 영광을 수도인 낙양에서 탁 구현한 탑이 저 탑이에요. 저런 탑이 하나 130m짜리 하나 올라가면 파리로 얘기하면 에펠탑입니다.
다 보였을 거예요. 파리 시내에서 이제 엉간한 데서는 에펠탑 거의 다 보이더라.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강남 쪽에서 제2롯데월드 거의 다 보이죠. 저 샴페인병 저게 계속 보이죠.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그 부처님의 위대함, 그 다음에 왕의 대단함, 이 생각들을 계속 했겠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건 중국하고 지금 황룡사 구축목탑을 보는 거고, 세계적으로 보면 나는 이게 훨씬 더 대단한 건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알렉산드리아 등대, 알렉산드리아 파로스 섬에 있어서 파로스 등대라고 하는데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기원전 250년대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2250년 전에 만들어진 유적이야. 돌로 만들었고요. 135m입니다. 돌 건축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나무 건축보다. 고대로 갈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가 개발되기 전에는 돌 건축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거는 노동력만 가지고 돌로 쌓는 거하고 나무로 쌓는 거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뭐가 어려운지. 나무는 몇 명이 힘센 사람 들 수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황룡사 구축목탑 찰주 세울 때 노스님이 이렇게 그거 나무에서 세웠던 거예요. 돌이었으면 노스님 죽었다. 노스님 그거 못한다. 저런 거를 저렇게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르긴 몰라도 기준기 같은 게 있어요. 그냥 노가다로는 쉽지가 않아. 노가다로 쉽지 않아. 노가다로 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지. 피라미드. 이거는 피라미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쌓았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추정이 어떻게 쌓는지 정확하게 몰라. 이렇게 밑변을 이렇게 줘가지고 계속 이렇게 밀어 올려가는 거죠. 그리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변의 길이가 길어져. 이걸 이렇게 세워버리면 못 밀잖아. 밀다가 지가 깔리는데. 이 방식이 있고 하나는 돌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계단, 아파트에 비상계단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 그 두 가지로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게 이렇게 완만할 때는 공사가 쉬워. 등대라고 하는 건요, 수직이에요, 수직. 이거 쌓기가 훨씬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동전을 쌓는다고 생각해봐. 동전으로 이렇게 놓으면 피라미드 같이 쌓는 건 쉬워. 그냥 이 위로 이렇게 쌓는 거 있잖아요. 어렵죠. 훨씬 어렵죠. 등대는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건축이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황룡사 구축목탑이 실제로는 우리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보지만 그게 제한된 조건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여기 제한된 조건은 뭐냐면 목탑 중에 최고. 목탑 중에 최고. 여기 이 목탑 중에가 들어가는 거를 잘 생각을 한번 해야 돼. 왜 자꾸 이거를 강조할까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탑까지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돌 건축이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돌 건축은 나무 건축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럼 공사비나 공사 기간 자체가 비교가 안 돼. 이거는 직접 해보면. 그래서 최고긴 최고인데 약간의 국뽕이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신라 삼보 얘기 잠깐만 해드리면, 이 신라 삼보가 있어서 그걸 뭐하고 비유를 하냐면 마치 중국의 주나라에 구정이 있어서 오랑캐가 쳐들어가려고 했더니 구정 9개 솥이 있어요. 그게 하나라의 우왕이 하나라를 하나라는 전설적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황하문명이라고 알고 있는 거는 은나라입니다. 은나라, 하나라 다음 왕조예요.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해서 황룡사 구축목탑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해드렸고, 황룡사 구축목탑이 누구를 이기려고 했느냐와 관련된 안홍의 동도 성립기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불산, 굴불산 이야기까지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늘에서 떨어진 돌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